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20년 1차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죠? 장지혁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 총평을 먼저 드린다면은 별로다. 이럴 수가 있느냐? 라는 겁니다. 시험, 물론 뭐 지엽적인 판례 한두 개 나오는 것 정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굳이 꼭 이런 문제를 내서 이렇게,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시험도 밀리고 그래가지고,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수험생한테 꼭 이런 문제를 냈어야 되는가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는 철저한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여기 문제를 맞출 수 있었는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대응 방안도 좀 시사점을 찾아봐야겠죠.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우선 1번입니다. 죄형법정주의 말고 이제 형법의 적용 범위가 나왔네요. 자, 기억은 최근 판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형법 7조가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출제 1순위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문제에서 나온 겁니다.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그러니까 외국에서 죄를 저질러서 그 나라에서 형벌이 집행되고 나서도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우리나라 형사 재판권을 다시 행사해가지고 또 재판하고 또 처벌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처벌한 거는 그거는 니네 그 나라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의 재판권을 행사해야겠다, 요 컨셉이에요. 그런데 둘 다 완전 다 처벌하는 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과거 법제에서는 외국에서 처벌받은 그 기간을 좀 고려해줘라, 요 정도로 규정하고 있었다면, 이제 신법에서는 외국에서 만약에 뭐 A죄를 일본에서 저질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3년형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로 추방돼서 오니까 다시 또 체포돼가지고 또 법원에서 재판을 해보니까 5년형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신법은 요 외국에서 실제로 집행된 형을 반드시 빼주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년만 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법이 바뀌고 나서 외국에서 이거는 실제 형이 집행된 건데 이게 아니라 체포돼가지고 미결구금 상태에서 1년 정도 재판을 받다가 그러다가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로 추방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해보니까 이거는 5년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 5년에서 1년을 빼줄 수 있느냐? 이건 문제예요. 그런데 전체 취지를 보면은 외국에서 살다 온 거 빼줘란데 법에 어떻게 써 있냐면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결구금 됐다가 결국 무죄 나온 건 이건 형이 집행된 게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빼줍니까 안 빼줍니까? 안 빼준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 대단한 판례 아니니까 중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가 그거 중국 땅이다라고 본 판례. 그런 다음에 디귿도 독일인이 독일에서 북한 사람 만난 거, 이거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우리나라 형사재판권 없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리을이 기억이랑 똑같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에요. 범죄의 성립 요건 중 조각되는 사유가 다른 것은, 이것도 이제 뭔가 새로운 시도를 이렇게 한 건데 문제가 조금 허술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일단 기억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요거는 뭐 여러분 책에도 다 있는 판례고, 기본적으로 절도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알고도 가만히 있었으면 동의한 거예요. 동의한 거. 그런데 범죄 중에서 피해자가 동의를 했을 때 어떤 거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인정이 되고, 어떤 거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뭐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로 인정이 되고, 어떤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 총론 피해자의 승낙 파트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동의 있으면 위법성 조각되는 거, 요걸 기본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 동의가 있으면은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조차 못하는 대표적인 범죄가 절도죄나 아니면 뭐 주거침입죄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대표적으로 위법성 조각되는 게 뭐 상해죄, 업무방해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형이 감경되는 거는 승낙살인죄,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취지는 일단 1번은 절도죄니까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2번 잠깐 넘어가고 3번은 이것도 최근에 그 여호와의 증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종교적인 사유로 나는 군대를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돼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최신 판례예요. 이건 또 2018년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그겁니다. 병역법 88조에서는 입영 통지를 받고 통지에 명시된 기간 플러스 2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아니하면 병역 면탈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성요건 해당성인 거예요. 그게 구성요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요건 조항 안에 정당한 사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남성분들은 다 영장 나오면 다 끌려갔잖아요. 저도 영장 나가고 때 맞춰서 지금은 없어진 306 보충돼가지고 뭐 어머니 뭐 이거 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날 바로 당일뿐만이 아니라 그날 그 다음날까지도 안 오면 그러면 병역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종교적인 사유는 거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 종교적인 사유, 그 강력한 신념에 의한 종교적인 사유로 병역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거 좀 울리지 않나요? 하울링이라고 하나, 하울링. 그래서 이것도 3번도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다. 그런 다음에 4번도 주거침입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은 구성요건 해당성 이렇게 사용자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의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동의가 있다. 그러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 양해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출제를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밑에 해설에도 써놨어요. 주거침입죄 관련해가지고 동의가 있을 때 항상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 판례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대법원이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든 위법성이 조각되든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버리면 대부분 학생들이 2번이랑 4번 사이에서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보면 제가 해설에도 써놨어요. 자, 4번 한번 보세요. 자, 세 번째 줄부터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주거권자, 건물관리자의 동의는 양해로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를 항상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 읽어보시고 수험생 분들께서 이 판결을 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시킨 사유인지 위법성을 조각시킨 사유인지 몰라요. 이걸 알려면 판례 원문을 까보고 근거 참조 조문에 형법 20조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아니 이것까지 공부하라고요? 이것까지? 그리고 대법원은 여러분 수박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 그 판례 기억나시죠? 거기서도 대법원은 결론을 내려놓고 야 이거는 어쨌든 처벌 안 한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입장 아시겠죠? 무죄인지 유죄인지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이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긴 하지만 실제 판례상으로는 그걸 엄격히 나누질 않는다고요. 그리고 굳이 그거 나눠봤자 괜히 논란만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문제로 내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제가 밑에다 또 찾아놨어요. 자, 또한 쟁의행위 관련해서 주거침입 사안에서 대법원이 일관되게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만 인정한 것도 아니다. 위법상 조각을 인정한 경우로 이제 여기 9일도 326 여기서도 주거침입죄로 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한 게 아니라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밑에 참고 판결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취지 아시겠죠? 대법원은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이나 위법성 조각이나 크게 엄격하게 구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문제 취지 좋아. 그리고 요 4번 판례는
이 4번 판례 근거를 찾아보면은 뭐 근거 참조 조문에 형법 20조가 없어요. 그냥 무죄 나왔으니까 아 그럼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을 인정했구나라고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애매한 판례를 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다른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이 완전 확실하게 인정되는 그런 판례를 골라서 내든가 아니면 뭐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는 판례를 쭉 간 다음에 1번 같이 이거는 크게 논란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걸 내든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알고서도 가만히 있었으니까 이거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다라고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뭐 혼동되는 판례도 없고 그 정도면 충분히 문제 취지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4번 이런 걸 내놓으니까 이건 뭐랄까 완전 출제 오류는 아닌데 좀만 더 생각했으면은 더 뭐랄까 이렇게 논란 없고 그런 문제를 출제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좀 아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 본다고 언제 날짜 나오나 막 기다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막 빡 쳐요. 짜증나 진짜. 이러면 돼요? 책임감이 없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 이것 때문에 틀리신 분도 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에요. 과실범입니다. 3번은 뭐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1번도 뭐 보통 그 같은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 2번도 뭐 비탈길에서 그 택시기사 아저씨 부앙 밟다가 엮고 한 거 그런 다음에 3번도 그렇고 3번은 조금 이거 처음 본 판례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4번이 워낙 명확한 판례이기 때문에 그 건물 비정기적으로 임대만 했을 때는 업무자 아니다라는 판례가 명확하기 때문에 요거는 4번 정답으로 찍으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3번 판례 같은 게 이제 뭐랄까 뭐 이 책에는 있고 이 책에는 없고 내가 공부하다 보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요 정도는 늘 나와요. 어떤 시험이든 100점 방지용 뭐 이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그러려니 하세요. 이런 거는 제가 무조건 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포용력이 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번 결과적 가중범위에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방화죄 설명하면서 맨날 강조 드리는 그 문제가 나왔죠. 자, 1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 중한 결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일 때도 인정하는 거. 대표적인 게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죄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인정하는 이유고요. 3번 현주건조물에 방화해서 사람 죽이려고 불질렀으면은 이때는 보통살인죄랑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 비교해보면 현건방 치사가 형량이 높으니까 요거 하나만 인정한다. 그런데 그 불태워 죽인 그 다른 범죄가 뭡니까? 존속살해죄나 강도살인죄면은 요쪽이 더 세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 인정해서 결국 세게 처벌하려고 한다. 우리 요거 세 개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공부가 많이 안 됐는데 그냥 여기 시험도 안 봤는데 지금 오신 분도 계실 줄로 알아요. 그분들은 이 정도 공부해야 시험에 붙는구나라고 본인의 이렇게 한계를 그렇게 한계란다. 이게 뭔가 잘못됐네. 본인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에 뭐 이것도 크게 문제되는 판례는 없습니다. 1번은 보시면은 이 사람이 건물을 철거했는데 뭐에 근거해서 했어요? 판결에 근거해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의 기억은 크게 문제 없다. 그런 다음에 니은은 여러분 자구행위로 위법성 조각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가 없죠. 그것만 봐도 풀 수 있어요. 그것만 봐도. 그리고 디귿입니다. 승낙 철회 언제든지 되고 철회한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리을은 틀린 문제인데 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이 초법규적인 기준 이게 뭐냐면 법에 써있진 않지만 인정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초법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임 조각 인정할 때도 형법 12조에 강요된 행위에 의해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12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다면 책임 조각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형법에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수사기관이고 뭐 법원이고 뭐 학자분들이고 다 인정해요. 다
다 인정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게 바로 초법규적인 사유예요. 굳이 법에는 안 써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뭐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 이런 걸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유. 그런 거를 초법규적 뭐 조각사유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이제 이런 초법규적이라는 단어 책에 보면은 놀랍게도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요거 초법규적이 좀 생소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형법 총칙에 강요된 행위와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 그 목차 한번 보시면은 거기 제가 초법규적으로 인정된 거 뭐 이런 것들 쭉 정리해 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습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도 말이죠. 1번, 2번, 뭐 3번. 좋아요. 4번은 좀 그래요. 4번이 이게 해설 보세요. 보면 1번은 구성요건 모델, 그리고 2번은 예외 모델, 그리고 3번은 구성요건 모델을 잘못한 거니까 이 1, 2, 3번까지는 지금까지 계속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기출 지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요 4번은 조금 찝찝해요. 조금. 요게 뭐냐면은 이제 그 원자인 그 학설 중에서 대표적으로 구성요건 모델과 예외 모델 요거 두 개가 있고 학설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반무의식 상태설이라고 요 대한민국의 형법학자 유기천 박사님께서 주장하신 그 학설인데 근데 이게 나름대로 우리나라 측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법에 나와 있는 그런 학설 대립 중에서 우리나라 학자분들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다 독일이나 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 우리나라도 우리 실정에 맞춰서 이렇게 논의하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새로운 이렇게 학설을 주장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뭐랄까 역사적인 가치는 있는데 이 학설이 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그러니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그거잖아요. 이제 애초에 죽일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나를 심신장애 상태로 빠뜨려야겠다 마음을 먹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된 범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반무의식 상태설은 심신장애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상태는 의식이 반쯤 남아있으니까 그때 책임의 근거가 있고 그때가 실행 착수 시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인데 이게 반무의식 상태가 그러면 뭔데? 라는 거를 설명을 제대로 하질 못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지지하는 학자분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보통 뭐 어떤 책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건데 요거를 이제 4번에 딱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제위원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너희 이런 문제 처음 봤지?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출제할 때 요 정도까지는 이제 사람을 약간 혼란시키는 그 정도 문제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정답 지문이 명확하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또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개운치는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까 2번에서 한참 뭐라 그러다가 정답 지문 얘기를 안 했네요. 2번 다시 한번 가주세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 그 사안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학설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판례는 마이웨이를 가죠. 나는 위법성을 조각시킨다. 묻지 마, 새끼들아. 위법성 조각시킬 거야. 이렇게 마이웨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판례 알고 결론을 알아놓으면 뭐 이것도 뭐 풀 수 있는 문제긴 했죠. 근데 사실 이거는 4번이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하는지 위법성 조각하는지 애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거보다는 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입니다. 다시 7번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 다음에 이 7번. 이거 좀 너무했지, 이건. 이거는 물론 불록미수 물론 중요한 거 알아요. 최근에 중간간 불록미수도 나왔고 해가지고 그 판례 정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뭐 충분히 뭐 인정되지. 그런데 이렇게 불록미수 학설 쭉 깔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는 과연 이게 여러분 나중에 실무 가서 이걸 쓸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자꾸 뭐 시험 막 비판하고 그러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시험의 취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진짜 법률 전문가가 되려면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변호사 시험에서 이거 낸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거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거 내면 좀 그래요. 왜냐? 보세요. 여러분 시험은 체력 시험 보잖아요. 변시에서 체력 시험 봅니까? 성질이 다르잖아요. 걔네들 뛰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왜? 각자 목적판 바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하니까 시험의 성질도 좀 다르게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더 실전적으로 필요한 판례를 법리를 조금 어렵게 물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실무에 조금 도움이 문제를 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좀 듭니다. 불능미수 학설은 그래서 이건 사실 지금 어떻게 다룰 수도 없어요. 다룰 수도 없어.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단 해설에다가 각자 학설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가를 정리를 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본서나 스텝2 교재나 거기에 제가 불능미수 이게 저도 찝찝하긴 했어요, 사실.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 새끼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학설을 엄청 길게 해서 한 바닥 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엔간하면 풀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자 보세요. 한번 같이 보죠. 갑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을이 동네 벤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했다. 도대체 형법 살해는 왜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말도 안 돼 이렇게. 근데 그러나 을은 갑이 총을 발사하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대요. 아주 적당히를 몰라 형법 살해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구객관설입니다. 자, 해설이랑 같이 연동하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해설 넘겨보시면 구객관설은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이 판단 기초예요. 밑줄 치면서 따라보세요.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을 판단 기초로, 그리고 일반인의 관점을 판단 기준으로, 그 다음에 또 밑줄 결과 발생이 절대로 불가능한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능하나 구체적 상황 하에서만 불가능한지에 따라 위험성을 판단까지. 그러면 지금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은 그 사람이 죽어있는 사정이죠. 그리고 일반인의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죽어있는 사람의 총을 발사하면은 살인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절대로 없나요?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로 없죠. 시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능범이다. 불능미수 학설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좀 넘어가시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추상적 위험설. 그래서 아예 해설 3번 그대로 보세요.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판단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추상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보이면 불능미수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선 판단 기초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총을 쏜 거죠. 그러면 일반인 관점에서 판단할 때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인정돼서 이건 불능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주관설이 나오는데, 주관설은 미신범 외에는 모두 위험성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미신범이 뭐냐면은 기도로 사람을 죽여야지 이 정도 수준의 터무니없는 그 정도의 시도를 미신범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다 위험성을 인정해서 다 불능미수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총을 발사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이게 터무니없는 방식이에요. 십자가를 10번 쓰다듬어서 죽여야지 이 정도 돼야 미신범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미신범이 아니에요. 불능미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2번입니다. 구체적 위험설.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 및 일반인이 인식 가능한 사정을 판단 기초로. 그러니까 지금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은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이 인식 가능한 사정은 보면은 어디야? 아직 안 나와 있죠. 거기 2번 설문이랑 같이 봐야 돼요. 다시 해설로 돌아오셔갖고 해설 먼저 봅시다. 자, 일반인이 인식 가능한 사정을 판단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사후적으로 구체적 위험성이 인정되면 불능미수로 본다. 또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 가능한 사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반인이 인식 가능한 사정을 판단 기초로 한다. 설문의 경우 일반인이 을을 살아있는 것으로 오인했으면 일반인의 인식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총을 쏜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라고 인정이 되지만, 일반인이 을을 죽어있는 걸로 인식한다면 죽어있는 시체에 대해서 총을 쏜다.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죠. 위험하지 않죠. 그래서 불능범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구체적 위험설에 의하면 일반인이 을을 살아있는 것으로 오인한 때는 위험성 인정되죠. 근데 사망한 것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위험성이 부정되죠.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이제 가서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별표 치고 넘어가야 돼요. 박스 안에 읽지도 마세요. 그냥 이렇게 촉 보면 아 이건 나 못 푸는구나 알잖아요. 괜찮아. 이건 나를 위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100점 방지용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 이제 공무원과 신분 나오면 이제 여러분의 멘탈이 바사삭하고 깨지죠. 어머나. 그래서 자, 이제 1번입니다. 1번은 갑이 증인 을을 사주하여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경우 갑은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사실 되게 이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거 여러분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서무능력자한테 위증 교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서무능력자한테 위증을 교사했으면은 위증죄 교사범도 안 되고 위증죄 간접정범도 안 되고 증거위조죄도 안 된다. 그 판례 있었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위증시킨 거예요. 교사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3조에 따라서 신분이 연대가 되고 위증죄 교사범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이에요. 공무원 갑이 뇌물 공여자로 하여금 뇌물수수죄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아내 을에게 공여하게 했어요. 이러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단순 수뢰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예 대놓고 뇌물수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문상 이거예요. A는 애인이라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건 뭐 유명한 판례죠. 아내 갑 신분자인 아들 을 공동하여 남편을 살해한 경우 아내 갑과 아들 을에게는 존속살해죄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아내 갑은 보통살인죄형으로 처벌된다. 자, 부진정 신분범에서 신분관계 없는 사람이 가담하면은 성립은 신분 연대되고 처벌 과형은 신분이 연대되지 않는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요거는 있는 판례 쓴 거예요. 이거는 이거 5, 60년대에 있었던 판례 그거 쓴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도박의 습벽이 있는 갑이 도박을 하고 상습성 없는 을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에는 갑은 도박죄로 처벌된다.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두 가지 판례가 아니라 판례의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제 갑 있고 을 있죠. 갑 있고 얘는 상습성 없고 상습성 있고 요거는 부진정 신분이에요. 그런데 가담 방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도박을 하고 얘가 도박을 방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33조 본문의 신분 연대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사안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사안. 그래서 부진정 신분에서 신분자에게 비신분자가 가담했을 때는 신분자의 신분을 연대시키는데 비신분자에게 신분자가 이렇게 가담했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따로따로. 그래서 얘는 상습성 없으니까 그냥 도박죄의 정범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가? 도박죄의 방조범인데 상습성이 있으니까 상습 도박 방조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얹어서 보면은 도박의 습벽이 있는 갑이 도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습 도박죄도 상습 도박 정범도 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상습범이 되는 재료 범죄가 도박 방조도 있고 도박 정범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센 범죄의 상습범 하나만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습 도박 정범, 상습 도박죄로 처벌되는 거죠. 요거 그대로 있는 판례예요. 그대로 있는 판례. 그리고 방조범이랑 정범 성립하면은 이거 죄수관계에서도 나왔죠. 법조경합에 따라서 요것만 성립한다라는 것도. 그래서 이런 거는 해당 파트 한번 찾아보시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시고요. 자, 9번입니다. 변호사 아닌 갑 변호사를 고용하여 한번 설문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요. 일단 요거는 형법 총칙의 그 공범 파트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이제 늘 나오던 이제 그런 판례 중에 하나죠. 이 서로 간의 대항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서 처벌되는 자가 있고, 이게 처벌되는 자가 있고 처벌 안 되는 자가 있으면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처벌되는 자의 공범으로 엮을 수 없다라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고 이 사람은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소 개설을 처벌하고 있어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개설하는 거. 그러니까 이 범죄의 정범은 얘란 말이에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면은 만약에 둘 다 처벌하고 싶었으면 법조항을 만들어 놨을 텐데 얘만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얘는 처벌 조항이 없었어요. 처벌 조항이 얘는 있고 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면 얘만 처벌되고 얘는 처벌되지 않고 설사 얘가 얘의 공동정범이라든가 혹은 뭐 방조범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인정돼도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판례의 쟁점이죠. 그래서 자, 대항범 내부 참가자 간에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외부 참가자에게는 적용이 돼요. 외부 참가자에게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지금 병이 누구한테 교사했어요? 갑한테 교사했죠. 갑한테 교사했으면은, 자, 갑은 변호사법 위반죄의 정범이고요. 그리고 얘는 외부 참가자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설사 뭐 정이라는 사람이 야, 너 일 좀 해봐 라고 하면서 을을 교사했다고 하더라도 얘도 정범이 처벌 안 되니까 교사범도 처벌 안 되는 거예요. 처벌되는 사람한테 외부에서 가담했으면 역시 처벌되는 거고, 처벌되지 아니하는 사람한테 외부에서 가담해봤자 정범 처벌 안 되니까 여기도 처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그림은 이거예요. 대항범에서 법이 일방만 처벌하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가슴이 아려옵니다. 음화, 판매죄, 음화 등 판매죄가 있잖아요. 판매죄. 음화를 판매하려면 음화를 매수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판매죄, 만약에 매수자까지 처벌하려고 그랬으면 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법을 보니까 판매죄만 있고 매수죄는 없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연관을 한번 지어봅시다. 이 사람이 판매하고 이 사람이 매수했다라고 할 때 얘는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처벌하면 되죠. 얘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얘를 처벌하고 싶으니까 너는 매수자지만 판매자의 공범이 아니니? 라고 해서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입법자의 의사를 이렇게 해석으로 거스르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병 그대로 쓰죠. 병. 갑의 와이프예요. 그래서 집에서 놀지 말고 나가서 야한 사진이라도 팔아, 이 화상아. 그래가지고 막 팔았다라고 하면은 여기 판매죄, 와이프는 판매죄 교사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매수자. 근데 와이프가 좀 사와 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샀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 처벌 안 되니까 여기 처벌 안 돼요. 처벌되지 아니한 자한테 개입했으니까. 변호사법 위반죄 이런 거 나오면 괜히 사람이 좀 위축돼요. 뭔가 말이 길고 막 우리가 안 봤던 그런 죄니까. 그런데 이거 구조는 똑같고 책에 그렇게 그대로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밑에 해설도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도 좀 그래요. 10번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한두 개만 했으면 그렇구나 할 텐데 그런 시도가 앞에 너무 많아 버리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죄수 결정 기준 1번. 행위 표준설은 죄수의 판단을 위한 기본 요소를 행위자의 행위에서 구하여 행위가 하나일 때 하나의 죄, 행위가 다수일 때 수개의 죄를 인정하는 견해로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판례는 연속범이라는 게 이제 주로 포괄일죄를 인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행위 표준으로 했다라면 행위할 때마다 일죄를 인정해야 돼요. 행위할 때마다 일죄, 할 때마다 일죄. 그런데 자, 연속범 대표적으로 뇌물 여러 번 받는 거예요. 단일한 범위로 뇌물을 나눠서 쭉 같은 업자한테 정기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할 때 물론 입금된 거는 10번 입금됐지만 그 단일한 범위의 단일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을 기초로 할 때 다 묶어갖고 일죄로 본다. 이게 연속범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연속범의 경우에는 행위표준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근데 좀 이렇게 판례가 이렇게 죄수 관련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해석할 뿐이거든요, 그렇게. 이론이랑 껴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런 시도를 했는지도 좀 그래요. 자, 그다음 2번. 법익표준설은 한 사람의 행위자가 실현시킨 범죄 실현의 과정에서 몇 개의 보호법익이 침해 위태롭게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죄의 개수를 인정하는 견해로 판례는 강간죄나 공갈죄의 경우에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근데 보통 강간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행위시마다 죄를 하나씩 인정을 하고 있어요. 행위시마다. 그런데 강간죄에서 항상 행위시마다 한 개를 인정한 건 아니에요. 강간하고 200m 가고 또 강간한 사례. 그 행위가 2개잖아요. 근데 그거 강간 하나만 인정했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 인정한 게 그 성적 자기결정의 보호법익이 하나 침해된 거니까 일죄를 인정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판례가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뭔가 언급한 게 아니니까. 지문 행위 표준서를 취했노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의사표준서는 행위자가 실현하려는 범죄 의사의 개수에 따라서 죄의 개수를 결정하려는 견해로서 행위자에게 한 개의 범죄 의사가 있으면 1죄, 수개의 범죄 의사가 있으면 수개의 죄를 인정하게 되며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죄에 맞게 자기가 적절한 기준을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는 원칙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한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참 어렵기는 한데 근데 4번 보시면은 일단 앞에 구속요건 표준설 맞는 얘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간 이후에 판례는 조세 포탈범의 죄수는 위반 사실의 구속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여 여기까지는 구속요건 표준설 맞죠. 그 다음에 이 견해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이 표현이 가장 거짓이 나오기 어려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국어적으로라도 접근해서 찍으세요. 제가 또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항상 언제나 절대로 이런 거 나오면은 그 뒤에 거랑 연관 지어갖고 참이 가능성이 높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그렇게 고르시라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이에요. 자, 폭행죄입니다. 폭행죄 1번. 이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할 수 없다. 이거 무슨 판례였죠? 생일빵 사건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판례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른 것도 판례 보시고요. 자, 12번도 어렵지 않죠? 1번 이거 뭐지? 방송국 홈페이지에다가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고 그거 쓴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이나 니은이나 디귿 리을 다 문제 없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판례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13번 경매 입찰 방해죄. 자,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지는 않는 판례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한번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당분간 또 이거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또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이러고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죠. 자, 1번 경매 입찰 방해죄는 최소한 적법하고 유효한 입찰 절차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처음부터 입찰 절차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겠죠. 쉽죠? 그리고 실전 문제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번 읽고 돌이켜 보세요. 1번 읽고 이거 아닌데 답 고르고 나서 2, 3, 4번 또 보신 분들 안 봤어요?
이거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저 기본 강의 때 항상 언급하는 그거잖아요. 그 입찰 안 하고 추첨만 있었을 때 입찰이 있어야 입찰 방해를 하고 입찰 뭐 해야지. 추첨했거나 아니면 수의계약 체결하고 입찰했다고 서류만 가라로 만들었을 때 이때는 입찰이 없었으니까 입찰 방해죄가 안 되는 거죠. 백수 아무것도 일 안 하고 놀고 있는데 업무 방해죄가 어떻게 성립해요? 업무를 뭐 하고 있어야 방해할 건덕지가 있지. 그거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은 판례니까 이 정도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자, 14번도 정답 1번 딱 찍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주거침입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 그러니까 거주자, 간수자는 건조물 등의 거주 간수할 법률상 권한이 없더라도 거기 사실상 살면서 주거의 평온을 누리고 있으면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임대를 했는데 돈이 없어갖고 임대비도 못 내고 주인 아줌마 숨어서 몰래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은 법률상 권리는 없죠. 이제 임대 기간도 끝났고 돈도 안 냈으니까. 그래도 주거 침입에서는 그 사실상의 상태를 보호해 준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늘 말씀드리는 거, 적법하면은 보호가치 있으니까 침해하면 범죄가 인정된다. 위법하더라도 단순 위법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치 있으니까 침해하면 죄 성립하는데 중대한 위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뭐 2번, 3번, 4번 다 일반적인 판례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이에요. 1번. 형법상의 점유란 어떤 현실적으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다릅니다. 달라요. 민법상 인정되는 점유와 형법상 인정되는 점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민법상 뭐 예를 들어서 뭐 점유 보조자의 점유를 인정하는 반면에 형법상으로는 뭐 민법상으로는 점유 보조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형법상으로는 사실상의 상태를 좀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그리고 민법상으로는 점유권의 상속도 인정하는데 형법상으로 점유권의 상속을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판례 결론도 막 달라지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1번 그렇고요. 2번도 한번 보죠. 자, 절도죄에서의 절취, 폭행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 배제, 점유 취득. 그러니까 문제 없고요. 3번입니다. 동업자, 조합원. 이거 뭐예요? 이거 하면 무슨 유? 합유가 나오죠. 합유. 그 다음에 부부 사이의 공유입니다. 수인이 대등하게 재물을 점유하는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경우, 공유, 합유, 총유면 뭡니까? 공동소유니까 타인 소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도죄 되는 거고. 4번입니다. 불법 영득 의사,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소유자와 유사한 지배력을 행사하여 이용 처분하는 의사.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뭡니까? 소유권 침해 의사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구적일 필요는 없고 일시적이라도 됩니다. 자, 일시적인 침해라도 가치가 많이 소모됐거나 장소 그대로 안 돌려놨거나 그렇게. 이거 허락 없는 무단 사용의 경우에 판례가 판단하는 기준이 3가지잖아요. 첫 번째로 가치 소모가 심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 짧게 썼니 오래 썼니, 그리고 세 번째 장소, 그대로 돌려놨니 아니면 화분에다 심어놨니, 옆에다 버렸니,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요거 3개로 보시면 되니까 15번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횡령죄입니다. 자, 1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위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처분할 권능이 없죠. 그래서 처분하는 것 같은 액션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제가 기본 강의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횡령죄를 성립시키려면은 뒤통수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뒤통수 쳤을 때 주인의 뒤통수가 얼얼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얘는 백날 이런 액션을 해봤자 주인이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 거죠. 재산을 뜯겨야 횡령죄가 되는데 이 재산 뜯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 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 이것도 이건 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요 원천 징수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으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3번.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공동명의 예금 채권자가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횡령죄의 주체다라고 아예 명시하고 딱 박아줬네요. 자, 피해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 확보를 위하여 조합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조합원들에 대하여 예금 계좌에 초과로 입금된 개발 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한 거죠. 자기가 꿀꺽하려고 한 게 아니라 조합을 위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영득이성이 없죠. 지가 먹을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조합을 위해서 이거 개인들한테 돈 다 나가버리면 돈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고요. 그런 다음에 자 4번 한번 보죠. 4번도 읽어보시면 정답은 거의 찾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아파트 특별수선 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였으나 당시에는 특별수선 충당금 용도의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어서 구분 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 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아예 무죄하려고 밑밥을 쫙 깔아놨죠. 무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이에요. 자, 배임죄 1번. 피고인이 인쇄기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인쇄기 이중양도 사건이죠. 부동산 이중양도는 배임죄가 되지만 동산 이중양도는 안 되죠. 그런 다음에 자 2번입니다. 피고인이 그 소유의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에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그 이중양도 담보 이제 사안인데 조금 쉽게 접근하시면 이거예요. 지금 그림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피고인 갑 그리고 피해자 A라고 해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을 빌려준 다음에 여기 담보를 이렇게 줬다고 치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게 이게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잖아요. 점유 개정.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갑이랑 A랑 약속한 대로 담보물을 여기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B가 다시 속아서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드리겠다. B가 속아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 담보를 B한테 인도했다 치고 점유 개정으로 다시 이렇게 점유 개정에 따른 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B는 담보권을 취득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담보물의 담보권은 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보권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B는 얘가 딴 데 담보 줬다고 속이고 얘한테 다시 딴 데 담보 줬다는 걸 숨기고 얘한테 담보를 이렇게 설정했다라고 하면 B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사실 자체가 A의 담보권 행사에 뭔가 침해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게 판례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해도 보세요. 지금 담보물은 어디가 있어요? 원래 약속한 대로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뭐 딴 데다 팔아치웠으면 또 몰라.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동산에 대하여 점유 개정 방법으로 이중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 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더라도 그래도 요 이중 양도담보 점유 개정에 의한 이중 양도담보 자체가 배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제 이거는 2번이랑 취지가 비슷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4번입니다.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 개정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이거 보세요. A한테 점유 개정에 의한 양도담보 설정하고 B에게도 속이고 점유 개정에 의한 양도담보 설정하고 C한테 담보물을 현실적으로 팔아치운 거예요. 요럴 때는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그 최신 판례, 새로 나온 판례 그거 살짝 비껴나가서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얘는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담보를 얘한테 팔아봤자 얘는 권리가 없는 놈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거기까지만 딱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는 거기까지만. 그 최신 판례에서는 그거 있잖아요. 요거는 중요하니까. 자, 요렇게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요렇게 맡기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변제기가 돌아야 하면은 돈을 요렇게 돌려주면서 담보를 요렇게 돌려주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끝나는데, 경우에 따라선 채권자가 담보 갖고 있다가 딴 데 막 팔아치울 수도 있고, 그리고 채무자가 점유 개정에 의해서 담보 가지고 있다가 이거 딴 데 팔아치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변제기 이후에 담보물을 부당하게 낮은 가치로 팔아버린다거나, 이런 다양한 이런 양도담보 등 이런 관계에서 배신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최근 그 변경된 판례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채무자, 채권자, 그 다음에 변제기 전, 변제기 후, 그리고 이거는 동산, 부동산. 자, 요거의 표제는 요겁니다. 양도, 담보 등에서 당사자의 배신에 대해서 어떻게 규율을 하는가.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배임죄, 이게 횡령죄, 요거는 둘 다 배임죄, 요거 배임죄, 그리고 변제기 후에는 다 무죄, 이거였어요. 그런데 요게 최근 판례에서 무죄로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동산 채무자, 그러니까 저기서 따지면 갑이 되겠죠. 이 채무자가 딴 데 팔아치우면은 그러면 예전에 배임죄 인정했는데 무죄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제 저기랑 연관을 한번 지어봅시다. 갑이 이 담보물을 이렇게 이중으로 양도할 때까지는 얘에 대한 배임이 아닌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줘버리면 이제 이 A의 담보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지죠. 예전에는 이걸 뭘로 인정했을까요? C에 대한 배임을 인정했는데, 근데 A에 대한 배임 인정했는데, 이제 이게 무죄로 바뀐 거예요. 이게 무죄로. 그리고 방금 17번에 4번에서는 누구에 대한 배임으로 물어본 거예요? B에 대한 배임이 성립하느냐, 이걸 물어봤죠. B에 대해서는 예전이고 지금이고 계속 배임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걸 물어보지. 왜 이중양도담보가 이게? 그렇습니다. 꼭 이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중양도담보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18번입니다. 범죄단체증 조직죄. 참 안 나오는 것만 골라서 냈어요. 왜 코로나 시국에 이랬는지 모르겠어. 자, 1번입니다. 범단 조직죄, 사형무기 장기 4년 이상입니다. 장기 4년 이상, 요거는 체크해 두셨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특정 다수인 범죄 소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 갖추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통솔체제가 없고 조직이 없으면은 단체가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집단, 그렇죠. 집단.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제가 스텝 2부터 계속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쭉 정리하면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자,
보이스피싱 조직도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한다. 범죄단체 해당한다. 그 다음에 4번 범죄단체 가입 행위랑 그 다음에 거기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 그리고 보이스피싱 사기치는 행위 얘네들 죄수관 게 뭡니까? 실경이에요. 실경. 그래서 그거 늘 정리해 드린 거대로 푸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자, 19번입니다. 1번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사진을 붙여 복사한 행위. 이렇게 복사만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사본이라는 공문서에 대한 변조가 아니라 위조가 성립합니다. 왜요? 내용만 조금 바꿨으면 변조겠지만 사진을 갈아치운 거는 동일성을 해야 하는 변경으로 봐서 변조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1번 그 후반부는 뭐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 사본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위조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갑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부식 구입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 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그러면 이 조리상이랑 영양사가 공무원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기 뭐 예전에 여러분 급식 먹던 시절에 보면은 뭐 저기 급식실에 보면은 거기 영양사 언니들 있잖아요. 아워홈 이런 데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워홈 언니들이 저기 시청 밑에 구내식당 가면 공무원으로 뿅 하고 변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여기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저기 경찰서 앞에 거기서 뭐 주차 타워 이렇게 세우고 거기서 돈 받으면 공무원으로 뿅 변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그 일만 자기가 이렇게 그 주차장 공간을 위탁받아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식당 운영을 위탁받아가지고 거기서 좀 안정적으로 수입 얻고 그리고 뭐 일부는 이렇게 임대료 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거기서 일한다 그래서 다 공무원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거기가 공무원이라면 나중에 여러분 경찰서 딱 발령 나서 1번은 저기 강력계로 가고 2번 너는 식당으로 가라. 그래서 밥 퍼 새끼야. 뭐 이런 거 이상하잖아요. 그게 거기 공무원 아니에요. 거기는. 그 다음에 3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뭐 판례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4번 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1번 주점 개업식 날 찾아온 범인에게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와주니 고맙다. 이 정도 말한 거는 통상 안부 인사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범인 도피죄 인정하는 거는 그거죠. 허위 자백, 허위 자수 정도 돼야 인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범인이 있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원래 범인이 있고 그리고 제3자가 있고 그래서 제3자가 범인의 도피를 원조해 주는 게 이게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는 거죠. 범인이 지가 스스로 도피하는 거는 이거는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죠. 자기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봐서. 그런데 예외적으로 범인이 제3자한테 나의 도피를 원조하거라 라고 교사시킨다라고 하면은 이때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전부 다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자기 방어권을 남용하는 정도가 돼야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하고요. 방어권 남용 수준이라고 인정되는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자기 음주운전 걸렸는데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경찰 음주 충족 못하게 몸빵하게 만든 거. 그거.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허위 자백하게 하는 거. 허위 자백 자수. 그래서 요 음주 측정 요거는 그냥 판례 하나 보시면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범인은 스스로 도피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봐주겠지만 딴 사람한테 허위 자백, 허위 자수하게 만드는 거는 방어권 남용으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으니까 너도 범인이지만 도피 원조 교사죄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범인 도피죄 요 사건은 뭐냐면은
범인이 미국으로 도망을 치는데 뭐 밀항을 하는 여권을 만들어줬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생활비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이 조금 안심이 되긴 하겠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수준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알아두시고 4번은 범인 도피죄 그 계속범이고 그 범인 도피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가담해서 공동정범이든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 늘 나오던 판례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전반적으로 이제 지역적인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개운치는 않습니다.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다고 너무 막 지엽적인데 흔들리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로 나오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 나온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뭐 안 나왔던 부분 한 번씩 더 확인해보고 이제 그 정도로 하면서 기출지문 중심 나온 거 정도 풀어보는 그 정도로 족합니다. 뭐 지금부터 뭐 학설을 다 털어내야겠다. 뭐 위법성 조각사회 전제사실을 차고 다 뒤졌어. 뭐 이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뒤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요거 뭐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